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세계 단원에서 원자의 이제 구성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라는 것이 실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 모형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세상의 물질들이 결국에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 이제 철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주장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무 이제 오래전 일이고 약간 이제 수상적이죠. 물론 이제 획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그 원자의 개념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들어봤을 바로 돌턴, 달턴이라고 하죠. 달턴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달턴이 1803년에 원자설을 발표하게 되죠. 자, 먼저 달턴은 영국 사람이고요. 꽤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돌턴의 원자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잘못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학 역사에 있어서 많은 이제 화학 반응이나 이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이론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졌는데, 이후에 이게 이제 보완이 되면서 이제 깨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어봤을 바로 아보가드로가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1811년에 분자설이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아보가드로는 이제 이탈리아의 과학자예요. 물론 이제 대단한 이론이었는데, 물론 현재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돌턴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아보가드로는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한 1860년대 카니자로라는 과학자들 회의에서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화학에서 중요한 이제 몰과 관련된 개념 중에 아보가드로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이제 기리게 된 거죠. 자, 이제 이후에 이 아보가드로 이후에 이제 카니자로랑 이제 동시대 사람이 있었는데, 화학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인데,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멘델레예프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멘델레프가 이제 카니자로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었던 과학자라고 합니다. 멘델레프는요, 러시아의 과학자예요. 카니자로는 이탈리아의 과학자. 자, 선생님이 이제 나라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에 어떤 특정한 과학자 한 명이 이 현대 과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과학자들이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이렇게 이론을 계속 쌓아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쌓아놓은 토대 위에 계속 이제 누적해서 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잘못됐다 부정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해 나간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화학이지만 물리학. 실제로는 화학의 토대가 또 물리학이고, 그 다음 또 과학을 표현하는 언어가 또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세계사적인 상황, 시대 상황도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주기율표로 인정받는 멘델레프, 또 이제 마이어라는 과학자도 있긴 해요. 이 주기율표 아이디어를 낸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멘델레프를 기리는 이유는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조차도 예측을 해냈다라는 그거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여러분이 학습한 원자량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랑 완전하게 맞진 않아요. 현재의 주기율표는 이후에 영국의 과학자인데, 바로 이제 모슬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현대 주기율표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죠. 이 모슬리는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이 실제는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의 이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슬리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먼저 멘델레프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기율표랑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노벨상은 수상하지 못했어요. 1906년도에 이제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긴 했는데 안타깝게 한 표 차이로 수상을 못했고, 1907년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노벨상 규정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상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 중요한 업적을 내세운 이제 멘델레프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제 모슬리도 현대 주기율표의 이제 모습을 이제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화학에서 업적이 큰데, 이분은 또 그 당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면서도 이제 영국 국민으로서 이제 자기 뭐 친구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이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참전해서 전사를 하게 돼요. 역시 그래서 주기율표와 관련된 이 두 과학자는 안타깝게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의 이제 본 내용은 이제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것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돌턴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면, 돌턴은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영국의 스포츠 중에 이제 빌리어드, 당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턴의 모형은 우리가 당구공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ball model, 그러니까 공 모형이죠. 원자가 딱딱한 공처럼 있다. 그래서 아톰, 전에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와 토머스, 그래서 not divide,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뜻의 입자를 상정했잖아요. 물론 당구공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당구 칠 때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당구공처럼 원자들은 깨어지지 않는 입자인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서로 다른 입자들끼리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180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돌턴의 영향 아래 이제 과학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갔는데, 이제 그 이제 새로운 현대에 이제 우리 화학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과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역시 영국이었어요. 영국. 바로 누구냐면 바로 톰슨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자의 이 내부 구조를 밝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 이제 과학자 이후의 제자들이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으로 밝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현재 이제 과학 이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톰슨은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 이제 캠브리지 대학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톰슨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원자, 딱딱한 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입자인 원자 안에 그 안에 무언가 또 들어있다라는 거지. 이제 과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과를 보면 그냥 사과가 하나의 사과일 것 같은데 안을 파고 들어가면 뭔가 다른 뭐 씨도 있고 속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내부 구조를 처음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전자의 발견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전기라는 것이 실제 전자가 흐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전에만 해도 전기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전기가 발명돼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자와 관련을 짓지는 못했어요. 전자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류라는 것이 뭔가 전기 흐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제 개념을 생각했다가 이후에 톰슨 이후로 그 실체가 바로 전자라는 입자라는 걸 이제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하던 이제 그것을 실체를 이제 밝히다 보니까 여러분 배웠다시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 움직이는 입자는 바로 전자였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톰슨은 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바로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먼저 음극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말 알듯이 양극, 음극,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세상 모든 입자는 원자로 물질들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톰슨이 했던 실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유리로 된 이 안에 있는 이제 진공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진공관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음극선관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이제 방전관이에요. 이제 여기를 뭐로 연결하냐? 고전압을 연결해줘요. 여기서 고전압이라는 것은 뭐 가정에 쓰는 뭐 220V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막 몇천 볼트 혹은 때로는 몇만 볼트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센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자, 이 전극은 뭘까요? 이 전극은 전극 자체도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면 아까 돌턴이 말한 대로 딱딱한 공 모양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톰슨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여기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서 원자가 뭐 쪼개지거나 그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우리가 중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톰슨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 원래 이제 크럭스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희한한 현상을 나타나는 걸 관찰하게 돼요. 바로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뭔가 선이 나타나더라.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음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고교관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거꾸로 이제 여기 안에 기체 따라 다양한 기체를 넣게 되면 그 기체는 이 음극선을 맞아서 이제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는 선도 있긴 해요. 그걸 우리 양극선이라고 하는데 뭐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도 있긴 한데 우리 주 흐름에는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보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자체 관찰로 끝나지 않고 여기다 뭘 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다 이제 바람개비를 한번 놔봤어요. 바람개비라는 것은 이 안에 뭐 이렇게 바람개비를 놨더니 원래 바람개비가 이제 도는 거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개비 돌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공기 분자들, 입자들이 얘를 때리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얘를 때리기 때문에 이 충돌에 의한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얘가 운동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음극선은 그냥 빛 같은데 여기다 바람개비를 놨더니 이 바람개비가 막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이 딱딱한 공 모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뭘 가지고 있더라?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떤 모형을 세워놓으면 이제 그림자도 생겨요. 그러니까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직진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다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전기를 띠지 않는다면 전기장을 걸어주던 자기장을 걸어주던 얘가 뭐 그러니까 경로가 휘지 않을 텐데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얘가 경로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 음극선 자체가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톰슨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죠. 원자에는 딱딱한 공 모양인 줄 알았으나 여기에 고전압을 음극선 안에서 공고전압을 걸었을 때 이 전극 자체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질량도 가지고 있고 전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 극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걸 보아 이 전하가 무슨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입자 결국 뭘까요? 지금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를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톰슨은 몰랐겠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 딱딱한 공 모양 안에 있었고 그것이 고전압을 걸었더니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자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톰슨은 상상을 합니다. 이 공 모양으로 그 원자를 표현하면 이 실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기적 중성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튀어나왔다면 플러스 전하는 또 어디 있을까? 솔직히 톰슨은 플러스 전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어차피 후배 과학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학자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톰슨은 어떤 모형을 이제 만들게 되냐면 이제 동그란 모양을 상상한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리고 이 기본 바탕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양전하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박혀 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제 뭐 식사 메뉴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푸딩이 있어요. 푸딩. 여러분 푸딩 알죠? 그래서 이름을 푸딩 모델로 붙였어요. 뭐 광고는 아닌데 여러분 뭐 초코치킨 알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쿠키 안에 이게 초코가 박혀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냥 전기적 중성으로 있다가 고전압을 걸었을 때는 그 초코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상상하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드디어 이제 원자라는 아이가 딱딱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아니라 이제는 쪼개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실마리를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톰슨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면 이 톰슨은 참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배웠는데 동위원소라는 거를 존재를 또 이제 밝히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를 우리가 쓰거든요. 그거 이제 아이디어를 또 내게 됩니다. 참 많은 공을 세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 톰슨은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선생님도 노벨상 연도는 잘 몰라요. 메모해 본 거 보니까 이 음극선 실험을 1897년에 실험을 했고 나중에 1906년도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아들도 이제 톰슨이거든요. 이분은 원래 J.J. 톰슨인데 근데 그 아들도 나중에 또 노벨상을 받게 돼요. 참 대단한 가문이죠.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진짜 자식 아들도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톰슨은 이제 당시 캐번디시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영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과학 연구소인데 이제 거기에서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톰슨을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할 건데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는 영국의 과학자는 맞는데 원래 출신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가 뭐 주업은 아니지만 감자도 캤던 사람이에요.
감자 캐다가 큰 뜻을 품고 누구를 찾아? 그러니까 영국으로 유학으로 와서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톰슨. 역사적인 만남이죠. 여기서 이제 과학이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데, 이 러더퍼드는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방사선을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총이라고 하면 방사선 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사선의 종류에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이름도 실제는 이제 러더퍼드가 이름 붙이게 되고, 이제 혹시 나중에 또 학습하겠지만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개념도 러더퍼드가 저는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대단한 과학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이제 러더퍼드는 핵물리학의 이제 아버지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도 어떻게 이제 원자의 그 구성 입자를 발견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 바로 연도는 1911년도. 예, 1911년도에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먼저 알파 입자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될 때 나타나는 방사선의 종류가 예를 들면 알파, 베타, 감마선 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알파선에 해당하는 입자를 알파 입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재는 알파 입자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미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연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는 것은 정체가 뭐냐면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핵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중성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솔직히 이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러더퍼드 실험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원자핵이라고 했으면 얘만 지칭하려면 여기 전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륨 2 플러스 전자 2개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헬륨 자체의 핵을 말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알파 입자라고 부르는데, 요 알파 입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뭐에 실험을 했냐면 바로 주기율표 90번인 금에다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러더퍼드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에요.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중에는 이제 가이거라는 제자, 뭐 마스덴, 나중에 이 사람들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데, 그 제자들한테 이제 시키게 되는데, 어떤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스승님인 톰슨 선생님께서 푸딩 모양의 양전하가 있는 상황에서 음전하인 입자가 이렇게 박혀있다라는 모델을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 그 원자에다 한번 이 알파 입자를 한번 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라듐이나 폴로늄, 이런 원소들,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마리 퀴리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죠. 본인도 받고 뭐 이제 남편도 받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딸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마리 퀴리에서 이제 밝혀진 이 동위원소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 소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납 같은 데로 이제 이렇게 해서 빈 구멍만 나오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방사선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우리 알파 입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속 중에서도 가장 어떤 성질이 좋냐면 전성과 연성이 좋다고 그래요. 전성이라는 것은 두드려서 펴지는 성질, 펴짐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쇠를 두드리면 이게 넓게 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신 모양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사나 뭐 구리선 이런 게 가능한 게 연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금은 금속 가운데서도 전성과 연성이 가장 좋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얇게 두드려서 핍니다.
이 금 1g이 정말 대단한 게 1g이면 얼마 안 되는 양인데 1g을 두드려서 피면요 뭐 거의 신문지 한 장 정도 나올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실로 뽑으면 거의 한 2, 3kg까지 실을 뽑을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게. 대단하죠. 현재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에 회로에 이제 금을 쓰는 이유가 이 자체가 반응은 잘 하지 않지만 좋은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박으로 만들어요. 박. 영어로는 우리가 foil. 그래서 골드 포일이라고 하죠. 금박이라고 하죠. 금박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통선의 푸딩 모형으로 된 이제 금 원자들이라면 이 알파 입자, 실제로 알파 입자가 쏘게 되면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주변에 형광 스크린을 이제 만드는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황화 아이언 같은 형광 스크린을 이제 해놓으면 얘가 이제 알파 입자가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딱 때리면 이렇게 반짝하고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마 캄캄한 데서 실험했겠죠? 그래서 이 제자, 러더포드의 제자들은 스승님이 시켰으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카운트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통과하고요. 뭐 조금 약간 휠 수도 있어요. 요 정도. 근데 거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통과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제 러더퍼드 이제 스승님은 이제 가끔씩 오셔갖고 실험 잘 되나 이렇게 확인하다가 계속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 제자들한테 한번 제안을 합니다. 형광 스크린을 한 바퀴 돌려 이렇게 크게 만든 다음에 어디서 한번 관찰해보라. 여기서만 관찰하지 말고 한번 여기서 한번 관찰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요. 이건 당시 이제 놀라운 제안인데 왜냐면 이게 태블 통과하는데 여기서 보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러더포드가 실제로 예감을 했는지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반짝 정보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러더포드가 이렇게 제안한 대로 그러니까 제자를 잘 만난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스승님이 여기서 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찮아서 여기서 보면 이제 위대한 발견이 불가능했던 거죠. 제자들이 스승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스승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대부분 이렇게 통과됐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렇게 이제 튀는 것도 이제 간혹 가다 발견됐는데 이제 거꾸로 튕겨 나옵니다. 거꾸로 튕겨 나와. 그 실험 데이터를 보면요 대략 한 8,000발이 나갔을 때 8,000발 중에 한 발 정도? 거의 한번 10,000번을 쐈는데 하나 정도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다시 튕겨 나온다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잘못했나 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반복했는데 계속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때 러더퍼드는 이제 반짝 전구가 켜진 거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톰스 스승님의 이론대로라면 그냥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통과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예를 들면 질량이 매우 큰 아이가 얘를 튕겨낸 거거든요. 이것이 이 원자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튕겨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질량도 커야 되겠지만 이 알파 입자 아까 말처럼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건.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띄는 아이를 튕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플러스 전기를 띄면서 질량이 큰 아이가 원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질량을 가진 아이가 매우 아주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심에 뭔가 질량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어떤 입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러더포드의 업적이 바로 뭐냐? 원자에게 발견입니다. 이제 달턴의 원자 공 모양의 모델에서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됐고 이제 원자핵이 발견된 거야. 근데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자는 솔직히 러더퍼드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게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얘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솔직히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이 자체가 훌륭한 업적입니다.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중심에 큰, 질량이 큰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 그것을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존재하더라.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 모르니까 그냥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플라닛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일본의 과학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과학자도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행성, 특히 토성에 이제 띠처럼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러더퍼드의 공으로 이제 돌리게 됐는데, 어쨌든 새로운 이제 존재, 원자 내부 안에 새로운 입자가 존재하는 걸 밝혀냈습니다. 러더퍼드가 대단한 과학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러더퍼드가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그때 강연에서 자기 인생의 이제 최고의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알파 입자를 금박에 쏘았더니 튕겨나왔던 사건, 이걸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대포알 포탄을 종이에다가, 아주 얇은 종이에다 쌌는데 당연히 대포알이면 종이 뚫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가 다시 종이를 맞고 나한테 튕겨나왔다, 이런 이제 소감을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거죠. 당시 그러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큰 업적인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아예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의 내부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밝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수소나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을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데, 가장 많은 수소가 질량수가 일자리에 이거죠. 양성자죠, 양성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양성자가 되겠죠. 이온이 됐을 때. 그 다음 가장 많은 헬륨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아까 했던 이제 알파 입자죠.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전하량이 2배입니다. 전하량이 2배예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질량은 몇 배입니까? 4배예요, 4배. 솔직히 러더퍼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핵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전하량 2배까지는 이제 알아냈는데 왜 질량이 2배가 아니라 4배지?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누가 나타나냐? 또 이제 이 러더퍼드의 제자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번에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스승의 이제 업적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스승님이 알파 입자 쏘는 실험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알파 입자를 계속 쏘는데, 스승님은 금을 택하셨는데 이제 제자는 뭘 택하느냐? 베릴륨을 택합니다. 베릴륨은 4번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게 아마 질량수 9일짜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베릴륨을 이렇게 박을 만들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 박이라는 게 얇다는 의미인데 포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김밥 파는 천국 가시면 김밥을 어디다 싸죠? 여러분 우리가 은박지라고 하죠. 은박지. 근데 어떻게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은박지라고 하면 AG 포일이거든요. 실버 포일이라고 해요. 실버 포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김밥을 버리고 은박지만 챙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싸주는 거는 알루미늄 포일이죠. 알루미늄 포일. 이름만 우리가 은박지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과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아무튼 이 베릴륨 박판에 이걸 쏟는데 차이가 있어요. 아까 금 같은 경우는 벌써 핵 안에 양성자가 79개나 돼요. 엄청나게 양성자 많은데, 양성자 2개 있는 거로 때리면 큰 트럭을, 예를 들면 작은 뭐 유모차가 때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릴륨만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번에는 양성자가 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알파 입자랑 그 이제 무게 차이도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렇게 쐈을 때 어떤 걸 관찰하게 되냐면, 보통 이게 통과하거나 튕겨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의 핵이
쪼개져 버립니다. 핵이 이제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스승 러더퍼드가 고민했던 부분을 바로 이제 제자가 또 해결하게 되는 거죠. 역시 최대익 역시 나중에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다 노벨상 가문들이에요. 엄청나죠? 그 흐름이 이어진다는 사실. 결국에는 뭐냐? 아까 전에 이 수소하고 헬륨 사이에서 전하량 설명이 됐는데 질량이 설명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누가 메꿔주고 있느냐? 바로 중성자였던 거죠. 하기야 이 핵 안에 이 작은 핵 안에 양성자들끼리만 있으면 반발 때문에 얘가 버티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럼 중성자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할 때는 입자를 이제 양성자라고 이제 러더퍼드가 이 이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 세 과학자 바로 뭐야? 톰슨, 러더퍼드, 체드윅에 의해서 바로 뭐가 밝혀진 거예요? 원자의 구성 입자가 다 밝혀진 거예요. 어떤 원자죠? 이제 상상해보면 중심에 핵이 있는데 거기는 플러스를 할 때는 양성자와 그 다음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여기까지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성입자의 종류를 이제 다 밝혀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진보한 건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 전자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 이 전자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실제로는요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 수소원자 안에서는요 초속 5,000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엄청 빠르죠? 물론 이제 초속 30만 km 빛에 비하면 느리지만 그래도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 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먼저 있을까요? 있는 건 맞나요? 맞죠? 있는 건 맞죠? 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존재는 아까 톰슨에서 밝혀졌으니까 핵도 존재했고 이런 입자들 존재하는지 알아냈는데 그럼 이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당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이제 고민이 있었죠.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쨌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덴마크의 과학자 바로 보어입니다. 아까 전에 빠뜨렸는데 이 중에서 이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도 공을 엄청나게 이제 세웠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뉴질랜드의 화폐 속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주기율표에 보시면 104번 RF 원소가 있어요. 바로 러더포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지나갔는데 멘델레이프도 실제로 여기 나중에 주기율표 찾아보면 101번에 멘델레듐이라고 들어있습니다. 화학에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새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한 이제 보어인데, 이제 보어는 덴마크의 과학자예요. 원래는 이제 덴마크에서 있다가 영국으로 연구를 하러 왔는데, 톰슨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톰슨하고는 또 잘 맞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 비하가 있네요. 실제로 이제 러더퍼드와 함께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러더퍼드는 전형적인 이제 실험과학자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실험과학자들이죠. 근데 보어는 또 반대로 지극히 이론과학자예요. 거기서 좀 다른 측면이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스승 러더퍼드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펼치는데 당시까지 이제 선생님이 물리를 뭐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이제 흐름 필요한 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학이라기보다는 물리에 가깝거든요. 실제로는 화학이라는 것이 물리 위에 토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선입견이나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시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약간 오만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거의 다 설명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그 뉴턴이라는 그 위대한 과학자의 고전 역학,
솔직히 이거로 모든 자연 사물의 움직임, 심지어 행성의 움직임이 설명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또 있는데, 둘 다 영국의 과학자네요. 영국이 잘 나가네. 맞네. 그 맥스웰의 이제 전자기학. 나중에 이제 원래 영국의 패러데이라는 이제 과학자,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패러데이를 이어서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을 이제 확립하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간단하게는 전기와 자기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얘가 서로 관련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 그래서 이 파트가 당시 거의 이제 물리로는 거의 완성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설명을 못하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이제 나타난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원자였어요. 원자. 이 원자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참 놀랄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과학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이론이 필요하게 됐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을 혹시 양자역학을 들어봤나요?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보어예요. 보어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어떻게 보면 과도기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양자역학 뭐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어는 이제 덴마크의 과학자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인데 거기에 이제 보어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영국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영국의 핵심 연구소가 바로 맨체스터. 혹시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세요? 그 맨체스터에 있는 캐번디시 연구소. 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보어에 이어서 덴마크에서도 나중에 이제 보어를 위해서 결국에는 연구소를 이제 세워주는데, 그 이제 보어 연구소입니다.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맥주 회사 중에 덴마크 하면 원래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이들 좋아하는 레고가 떠올라야 되는데, 오케이? 레고 말고 칼스버그라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그 맥주 회사에서 이 보어한테 장학금을 주게 돼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보어가 영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유학을 갈 수 있던 이유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 칼스버그 연구소가 과학재단도 만들어서 과학에 집중 투자도 해주고 보호 연구소까지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것도 많이 이제 움직임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회사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경제와 관련이 있죠.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나라의 이제 경제력이 중요한데, 보어도 그런 뒷받침을 받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어는 1913년에, 자, 지금 1913년이면 아직도 지금부터 해서 이제 100년, 100여 년쯤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원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어 역시 이제 노벨상 수상하게 되는데, 이 보어는 이제 개별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과학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까 여기, 여기 안 썼구나. 이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요, 원소가 99번이에요. 주기율표에 아인슈타인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보어는 없느냐? 보어도 있어요. 보어는 107번입니다. 107번에 오름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대단한 업적을 내세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나중에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공식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아마 현재 최고의 과학자를 일컬으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거의 1순위에 뽑을 텐데, 근데 보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맞짱을 떴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보어의 승리로 끝났어요. 대단한 과학자죠? 그렇다고 해서 보어가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아인슈타인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상대성 이론이 떠오르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중에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하지만 최초의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그거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요. 광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속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빛이라는 아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맥스웰 전자기학이 이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빛은 원래 전자기파예요. 파로 끝났죠?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파동. 근데 그 파동이 빛인데 그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가진더라.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제 광자라고 해요. 광자. 빛의 입자. 그래서 빛은 포토죠. 포토니까 여기다 N을 붙이면 포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내세워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맞짱뜬 이제 보어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나 그걸 한번 해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어를 가르쳤던 또 러더포드 이론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구성입자를 밝혀졌지만 이 전자가 왜 이 핵에 안 끌려가느냐. 근데 아까 전에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잡혀가고 안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전자기 이론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운동, 너무 어렵죠? 약간 너무 물리적으로 가는데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돌고 있다가 에너지를 잃게 되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구 가까이 돌아오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고 가속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서 결국에는 핵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보온을 그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서 보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길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쫙 적어가면서 이 과학이라는 역사도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없죠. 그리고 뉴턴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뉴턴은 자기가 훌륭한 과학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선대의 훌륭한 과학자들, 그 거인들의 자기가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도 이 수많은 과학자들의 업적에 다시 여러분이 그걸 토대로 또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이해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